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그 IMP터 임명규입니다. 2015년이 저물어 갑니다. 더 IMP터 10일에 방영되는 동안 1인 리더들의 이야기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그 뒷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TV 훈남 김 기자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직설의 악독한 편집장 정미식 무슨 편집장. 말씀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박 기자가 나오기로 했는데 취재 때문에 못 나와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15년이 이제 우리 저물어 가는데 우리 2015년 한 해 동안 정말 아쉬웠던 거 하나씩 손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 기자부터 먼저. 아쉬운 부분이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완전 훅 들어온 질문이라. 아쉬웠던 부분 하면은 좀 제가 이제 여러 상황 때문에 기자로서의 좀, 그러니까 직분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주중에는 PD로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기자로서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주말에 취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좀 더 취재를 좀 더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그 욕심을 좀 더 채우지 못했던 부분. 정말 취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내년에는 더 많은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인력도 좀 보강해달라고 내년에도 얘기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 피터 선배가 계속 푸시를 하는 바람에 더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 편집장님은 어떤 점이 좀 제일 아쉬웠나요? 직선은 잘 나갔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갈 길 어디까지 가시려고 지금?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조선일보를 인수합병하는 데까지. 인수합병. 네, 아직 초란, 이제 첫 디딤을 막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작년 한 해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해였다면, 내년 2016년은 정말 그 가능성을 좀 싹을 틔워서 지속 가능한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내년 한 해의 목표입니다. 야, 목표가 커요. 나는 목표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저는 2015년 되게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법이나 입법 여러 가지 분야 언론까지 해서 굉장히 좀 억눌리고 민주주의적인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그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부분들 그 입법 세월호 특조위나 그런 어떤 청문회나 조사 그다음에 국회의 그 어떤 법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 11월 민년 총궐기 당시에 뭔가 이 응집된 것들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계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평화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 2015년 좀 아쉬웠던 뉴스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 IMP터에서 이제 소개하지 못했던 거지만은 좀 이런 뉴스들은 좀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뉴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뉴스, 직설의 뉴스라기보다는 올 한 해 가장 대한민국에서 핫했던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역시 메르스 사태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 메르스 사태 때 이 국가적 재난이 찾아왔을 때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이
어이없게 참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부가 저렇게 좀 무기력한 정부의 치하에 살고 있구나 하는 공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부와 대통령의 그런 좀 황당했던 대응들,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기관에 서울대 병원 계신 분하고 몇 주 전에 이제 녹화를 뜨면서 이제 녹화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음압 병동이라는 그 정말 그 최전선에 들어가는 분들이 노조 사람들만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병원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랬대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까봐. 그런데 이제 그 노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린 가야 된다. 왜?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힘드신 분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노조 활동이나 어떤 그 열망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우리 사회는 그분들을 가리켜, 뭐, 좌빨, 빨갱이, 이런 식으로 조합 외도하는 거. 박경득 위원장님이셨죠? 예, 그렇죠. 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안 하셨는지. 그건 이제 뒤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는 네. 미처 못다한 얘기. 그렇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피터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탄저균 사태가 너무 올 한 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정말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병원균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10kg를 가지고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이 사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 피터에서 다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좀 이렇게 집중을 더 못했던 당시 상황들이나 국가적인 그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2016년에 요 탄저균 관련돼서 우리가 좀 특집편을 만들어서 2015년에 우리가 다뤘던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들을 좀 이렇게 계속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직설에서 탄저균 얘기 다루려다가 엎어졌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몇 개의 아이템이 엎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아직 저희가 컨텐츠의 완성도를 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직도 컨텐츠 제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엎어지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네. 내년의 바람 중에 하나는 그렇게 좀 기획 단계에서 엎어지는 그 컨텐츠를 최소화해서 조금 더 뉴스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좀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편집장님한테 직설을 이렇게 저도 이제 보면서 상당히 내용이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취재나 뭐 다른 곳에서 요 소스를 받는다고 해도 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들이나 이런 작업들을 전제하고 나서 그래서 컨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팩트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 있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저균이 엎어졌다는 이유도 좀 궁금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취재력의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국민 TV와 같은 이런 탄탄한 취재력이 있는 미디어였다면 조금 더 저희가 탐사 보도를 좀 욕심내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를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 좀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거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좀 놔버렸던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국민 TV에서 좀 잘 다뤄주시길 죄송해요. 1인 미디어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컨텐츠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1인 미디어가 취재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기자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인식에서 뭔가 정보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취재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국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국회에서는 안 받아주거든요. 요새 이제 서울시에서 1인 미디어에 관련돼서 이제 취재를 이제 허용해주고 이제 그 자료를 배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탄저균 같은 것도 좀 뭔가 취재를 하고 싶으면은 뭔가 정말 유명한 그 언론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급이 되면은 참 좋은데
그런 그렇죠. 급이 지금 못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실제로 국방부를 취재를 가더라도 취재단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국민TV도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은 그 자꾸 주변에 집회 일어나거나 그 뭐 경찰과의 소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갈 수 있는 현장에 가도 거기에만 갈 수밖에 없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네. 그 출입처가 권력이 된다는 게 그렇죠.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그 출입 기자들의 권력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그 요즘 세상에 출입처가 어떤 그 이런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그 오프라인 출입처라는 그 의미가 뭐 예전처럼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그렇게 뭐 배척하고 그렇게 관료화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우스운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2016년에 조금씩 바뀔 것 같은데 또 신문법 개정돼갖고 언론사는 또 어려워지고 그 우리가 2015년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나름의 좀 취재를 하고 네.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컨텐츠 중에 이거는 정말 괜찮았다는 아이템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손꼽는 어떤 뭐 10대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 기자부터. 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피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취재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회자가 된 것도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삼통치킨을 비롯해서 뭐 동대문에 있는 그 장애인 발달 시설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그 이어지면서 박주민 변호사 그 물대포 영상도 꽤 많이 조회수 그것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역시 세월호로 시작했고 세월호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 스스로 꼽은 올해 제 베스트 뉴스는 뭐냐면은 올 초, 그러니까 지난 겨울이죠. 한 2월쯤에 그 미수자 9명 중에 한 명인 허자윤 양의 부모님이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하도 인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청와대에서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다윤 양의 어머니가 박은미 씨가 뇌에 이제 문제가 살짝 있어가지고 잘 서 계시지 못하거든요.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앞에서 다윤이를 만나고 싶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 문구를 든 그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이어졌냐? 홍대까지 이어졌어요. 그게 지금 벌써 62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좀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 기자가 세월호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단편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데 모아서 좀 특집편 해갖고 좀 길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2015년에 그 김 기자가 찍어왔던 영상들 중에 저는 이제 박주민 변호사가 이제 물대포 만든 거 보고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되게 회자가 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좀 했던 아쉬움이 그렇죠. 좀 남았고 그 박주민 변호사는 뭐 그 영상이 많이 그 사람들한테 회자된다면 뭐 어떤 이야기 없었어요? 2차 민중총궐기 때 또 만났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가 이제 그 차벽에 대해서 물포에 대해서 1차 민중총궐 때 11월 19일 날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해가지고 정말 먼 길에서 차벽에서 한 4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물포가 날라와가지고 둘이 이제 흠뻑 젖은 건데 캡사이신 물포에 맞은 건데 2차 민중총궐기 때 다시 만났습니다. 12월 5일이었나요? 네, 그렇죠. 박주민 변호사가 도망가시. 오늘은 인터뷰 안 한다고. 이게 변호사도 무서워하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캡사이신의 뜨거운 맛을 보셨나요? 정말 뜨겁고 아팠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인터뷰가 당시에 나온 거죠. 네, 덕분에 많이 회자가 저는 됐는데. 그 캡사이신을 안 맞아봐서 그런데 실제로 그걸 피부에 닿으면 군대에서 그 화생방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비교했을 때 어떠나요? 비교가 안 되나요? 똑같아요. 똑같나요? 아파요. 그 정도 수준. 네. 근데 우리 피터가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11월 19일 그 민중총궐 1차부터 3차까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결국엔 평화라는 메시지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각인된 게 없잖아요. 지금 백남기 씨는 여전히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중태 상태로 있는 거고 이 민중의 이렇게 소요나 큰 응어리짐이 있는데 이걸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 제대로 소화하고 있지 못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민중총궐기 당시에 이제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한상규 그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대한 언론들이 그냥 검증 없이 그냥 맞아요. 보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그 활동가한테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쪽에서는 아무런 사망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퍼지기 시작해갖고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대한 언론도 언론이라고 본다면은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검증, 팩트 검증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장 취재를 많이 가는 대한 언론의 특성상 그런 부분을 자꾸 간과를 하면은 대한 언론도 정말 조중동이나 종편처럼 그 속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휘말려서 언론의 기본적인 갖춰야 될 그 역량이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설에서 손꼽는 얘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에 김종윤 기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정상적인 민주 국가라면 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들지 않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광장에 모였을까? 그들이 도대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그들의 요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다음 이야기고, 먼저 왜 모였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시위냐, 불법 폭력 시위냐에 대한 껍데기 논쟁만 남았단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또 직설에서 뒤에 지금 손꼽아 백화면허 나오는데 뭐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번에 굉장히 회자됐던 2015년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주옥 같은 명언들. 네. 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디어들이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결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하기 싫고 예. 또 저희가 또 색다르게 올 한 해 뉴스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무엇 할까를 고민하다가 또 우리나라가 또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의 또 중심은 또 우리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대통령님의 발언을 한 해 동안 있었던 발언들을 월별로 정리해서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한 해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그분의 발언을 모아봤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뒤에 나가는 네, 건가요? 그렇죠. 하여튼 아주 주옥 같은 정말 월별 하나씩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네. 거기에 빠진 게 혼이 비정상, 그다음에 그렇죠.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정말 네.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 게 빠진 이유가 이걸 담당했던 우리 에디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왜?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이걸 도저히 하나를 뽑기가 어려울 정도로 워낙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1년 내내 편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워낙 많은 뉴스를 쏟아내셨잖아요. 씨름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졌었나 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모아놓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다. 네. 정말 주옥 같구나. 라는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죠. 다시 한번 코미디언도 아니고.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이제 막 네. 대드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직설에 가서 많이 보는데 이번 이 뉴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더 빨리 봤어요. 근데 특히 첫 장면 있잖아요. 네. 박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 거 저랑 지금 옷 색깔도 비슷한데 네, 네. 이러고 있는 요 장면이 저는 직설을 볼 때마다 정말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순간적인 위트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그 힘이 딱 좀 있어요. 아유, 이거 과찬이십니다. 과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트렌드라고 해요. 시대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짚어냈는데 그거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잘 짚어내는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해요. 저희는 사실 말씀하신 것과 달리 스스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외부의 어떤 시선보다도 좀 냉정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여러 격려의 칭찬의 시선
또 목소리를 들으면 뭐 당장 기분은 좋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를 인수하기까지 갈 길이 너무나 먼 저랑 목표가 되게 비슷한데. 아, 또 그래서 어딜 또 인수하시나요? 사실 이게 직설에 가면은 항상 네. 에디터를 보면 불쌍해. 왜요? 악덕 편집장 밑에서 엄청 뭐라 그러니까는 그 뒤에 그 웹툰의 배경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잘못됐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러고 너무 이거는 그 사회자의 중상무략입니다. 어느 매체 그 데스크보다 아름답게 이거는 제가 네. 다음에 한번 그 직설 에디터들을 모아놓고 직설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아, 좋네요. 넌지시 한번 네. 물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출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뭐 제가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반기 그 더 IMPT에서 이제 소개를 못했던, 그러니까 후반기 저희가 1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직설 컨텐츠를 저희가 같이 이제 묶어서 내보냈는데 상반기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괜찮았던 뉴스들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직설에서 월별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기사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올 한 해 동안 직설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기사는 직설 톡, 그러니까 카카오톡 화면을 배경으로 어떤 뉴스를 재구성한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률 100% 달성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올 연초에 박근혜 정부의 이 복지 공약 후퇴, 또 미이행에 관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카카오톡 형식의 뉴스로 재구성했던 뉴스였는데, 이게 저는 사실 1시간 만에 그냥 뚝딱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아주 훌륭한 뉴스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근데 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죠? 230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서버가 뭐 하루 종일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네, 훨씬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 놀랬던 거는 그 뉴스의 아주 간단한 시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화면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 누구나 카카오톡 얘기해도 되죠? 누구나 그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통해서 그 이 익숙함, 친숙함이라는 것이 굉장한 무기가 언론에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 이후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어떤 그 CF 화면들을 재구성해서 뉴스를 만든다거나 뭐 드라마, 영화 혹은 뭐 게임이나 어떤 뭐 뮤직비디오 형식을 차용해서 뉴스로 구성했던 기사들이 굉장히 그 일반 텍스트 기사보다 훨씬 많은 그 반응도를 나타냈어요. 이걸 보고 그 설국 열차를 패러디한 것들, 뭐 네. 국정교과서 관련된 그 영상도 저희가 틀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제 직설이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어떤 저널리즘이 어떤 팩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해석과 어떤 가공의 어떤 저널리즘이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 그 직설에서 후반기에 저희가 이제 소개는 안 했는데 그 킵더 21이라고 해서 이제 네. 국면금지법에 관련된 네. 그 부분을 좀 그 나온 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캠페인 퍼레이드처럼 뭐 사진을 찍어갖고 인증샷 하는 게 나왔었는데 저도 좀 했었거든요. 여기서 네. 커뮤니티브에서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땠나요? 먼저 그 킵더 21, 킵더 21 캠페인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보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네, 그렇죠. 보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근데 현 정부에서 뭐 아시다시피 복면금지법이라는 1차 민중총궐기 이후에 복면 때문에 폭력 시위가 발생한다라는 뭐 진단을 내리셨는지, 뭐 복면금지법에 대한 어떤 대통령이 언질이 있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또 경찰이 또 곧바로 화답을 했어요. 뭐 2차 총궐기 참여자 중에 복면을 착용할 시 뭐 무차별적으로 연행해서 뭐 가중처벌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 헌법에서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 5년짜리 정부가 이렇게 침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좀 우려를 느꼈어요. 그래서
킵더 21, 헌법 21조를 준수하라라는 취지의 또 릴레이 캠페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네,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 뭐 한 명이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형식으로 어떤 릴레이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첫 지목자를 직설에서 먼저 인증을 하고 예. 3분을 지목했죠. 한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저가 했고, 사회자였고 한 분이 또 저희 20대 필자 중에 또 한지은님 또 한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네. 네. 이제 이름 더불어민주당이죠. 아유, 네.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더민주당. 의원님이 참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지목을 받으신 분들이 계속 또 인증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어서 그런지 아이디가 좋았어요. 네. 얼굴에 가면을 그 연예인을 가면을 딱 쓰고. 그렇죠. 저는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 킵더 21에 현빈 씨가 참여를 하셨구나. 저는 이거 정말 흥했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그 김광진 의원이라는 걸 알고 나서 굉장히 좀 실망했죠. 실망했어요. 네. 이건 아무리 캠페인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근데 그 캠페인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확산이 좀 덜 되지 네,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물론 피터의 지목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왜냐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제가 직설을 다 칭찬하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그 내용 신랄하게 자체가 비판해 주시죠. 내용 네.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헌법 킵더 21이라는 헌법 21조를 지켜라 이런 내용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회자되기에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확장성 자체가 그 처음부터 아이템 자체가 우리는 중요한 이슈지만 대중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까지 확산되기에는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 네. 그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러니까 복면금지법을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복면을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에 보면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벌금이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그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직설이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어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재미와 그 다음에 패러디 이런 유머적인 부분을 그 앞서서 내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벌금 조항을 제가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별도로 이제 포스팅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솔직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더 아이엠피터의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다른 그 프로그램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대담 프로가 많은데 저희는 막 끼어놓잖아요. 뭐 개콘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제가 생각했던 기획 의도는 딱 개콘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너마다 다 넣고 재미없는 코너는 빼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편중을, 그러니까 그 중립이나 이런 부분을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좀 넣었으면 하는 방향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캠페인이 좀 들어가면서 관련된 집시법의 그 문제점을 좀 깊이 있게 파헤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더 아이엠피터에서 다뤘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전반기에서 그 MB 것도 하나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MB 그분은 워낙 대단한 분이라 저희 직설에서 늘 빠지지 않고 다뤄지고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2월 달에 이분이 회고록을 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퇴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된 분이 또 그 치적을 얼마나 또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회고록을 내셨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엄청난 예상대로 비판을 받았죠. 이거 너무 심한 자화자찬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뷰를 한번 써볼까 하고 이 책을 뒤적이다가 도저히 이 책을 불태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어요. 그 이유는 그 정도까지였습니까? 그렇죠. 그 저희 리뷰를 보시면 이 책의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놨어요. 뭐 아주 책이 단단하고 두꺼워서 뭐 못을 담는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목침으로 쓴다든지 마지막으로 용도를 생각한 게 추운 겨울날 땔감도 없고 종이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춥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날. 이럴 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땔감용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 공터에 가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한번 태워봤거든요. 정말 잘 타고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랄한 리뷰를 쓰게 된 건 그 책의 MB의 그 회고록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저희의 어떤 결론인 거였거든요.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분석행위 아니냐? 너희가 뭔데 감히 그 아무리 뭐 싫어하는 정치인, 아무리 그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책을 태울 수 있냐라는 이제 불편한 좀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뭐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 내년에 또 우리 전두환 각하가 자서전을 또 내신다는 소문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다음 리뷰는 또 어떤 형식으로 구상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수필집이나 이런 것들 저희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리뷰를 좀 해봐요. 아,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 네, 그렇죠. 그거 지금 네.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네. 뭐 리뷰를 그 직설에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문학성을 엄청나게 높이 그래서 평가하고 근해 있는 문학상도 네, 그렇죠. 우리 미디어이기 했었죠. 때문에 함부로 재임 기간 중에 그 리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쫄았구나. 아, 절대 저희는 쫄지 않습니다. 잡혀갈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보면은, 저는 그, 2015년에 그 아쉬웠던,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 뭐냐면은, 그, 성완종 리스트하고 네. 유승민. 그러니까 뭐 성완종 리스트는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성완종 회장이 그 기자랑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할 때, 그게, 만약에, 아이폰이었으면은 과연 이렇게 녹취가 됐을까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유승민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 뉴스가 사실은 좀 더 깊이 좀 다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배신이거든. 배신의 네. 정치. 진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라도 굉장히 배신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나를.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입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압력을 많이 가했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 그 유정회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자기들 다 임명해갖고 정말 국회를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감히 내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대통령인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는 길은 사실은 저는 데모나 시위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이 배신을 하면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좀. 그 시선 어떤 생각이세요? 좋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민중의 소유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피터가 지금 방금 지적해준 대로 그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배신에 의해서 물러난다. 그 시발점이 이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유승민에 대해서 더 학을 뗀다. 그렇죠.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유일호 장관이 다시 한번 지금 부총리로 올라갔잖아요. 회전문 인사와 수첩 인사가 얼마나 진짜 인사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사가 없어지고 소위 얘기하는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점점 남은 2년간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갖고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청와대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급여를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많은 쪽을 받아요. 장관이 좀 많으니까 많이 받는데 중요한 거는 장관의 월급을 받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의원실 보좌관들 급여, 그 다음에 그 지원 차량 비용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국회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두 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이 본회의에 출석은 해요. 표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그 청와대나 그 정부청사에서 일하다가 그 거수기 역할로 국회에 들어와서 또 거수기 하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봐요. 우리나라 분명히 엄연히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계속 회자됐던 게 의원의 그 장관 겸직에 대해서 뭐 어떻든 법 조항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계속해서 논의가 왔잖아요. 그게 한두의 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겸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할 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전문직인 경우. 그런데 최경환이라는 사람 보면은 아니 맨날 그 전문가래, 경제 전문가래. 근데 경제 전문가가 와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네.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자영업자도 그렇지만 맨날 힘들대요. 정말 죽겠대. 저는 되게 이 부분에서 고민해 볼 게 아니 만약에 노무현 정권 때 맨날 뭐든지 노무현의 탓이었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경제가 나쁜 거는 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구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그 유승민 이야기를 제가 썼거든요. 배신의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서는 사람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유승민을 싫어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을 자꾸 썼던 사람을 자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걸 얘기를 이제 알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동안 이제 숨겨져 왔던 얘기들도 좀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내가 감춰놨던 얘기인데 꼭 하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잡혀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나씩만 딱 내놓죠 뭐. 내일이면은 뭐 해도 바뀌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세월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낼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좀 한 가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얻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가 하루에 그 페이스북 친구가 한 1000명 가까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단 하루에. 와, 유명인이네. 연예인급인데요?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때 언제냐면은 세월호 1주기 때 참사 1주기 때 광화문에서 그 유가족 51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경찰 13,000명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광화문 쪽에서 올라오고 유가족들은 정말 광화문 누가 가리 있었는데 당시에 72시간 투쟁을 했어요. 근데 경찰 버스가 광화문을 쫙 막아놓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이제 접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그 과정을 막으려는 거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접선을 자체를. 근데 제가 경찰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경찰들이 위에서부터 쭉 걸어오는 장면을 마치 스타워즈 영화에서의 그 어둠의 제국 쪽에서의 그 병사들이 걸어오는 것처럼 그거를 핸드폰으로 정말 거칠게 담았어요. 1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멘트를 유가족 50명을 막기 위해서 경찰 1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쳤어요. 물론 맞아요. 팩트예요. 물론 앞에 5,000명의 시민이 있었지만 당시에 그게 제 페이스북에서 올렸는데 한 33만 정도?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욕도 먹었냐면은 일베에서 그때 처음으로 일베 공격도 받아봤어요.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 이렇게 선동할 거냐? 이거 팩트에 근간한 거냐? 이렇게 유가족 일방적으로 편들 거냐? 그때 이후로 어찌 보면은 유가족들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같이 하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으려고 더 노력을 했죠.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건데 저는 세월호 인양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단원고 교실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청문회는 완전히 개판이 되고 특조위는 아무 유명무실했고 어찌 이렇게 될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 홍대 8번 출구에 다시 한번 다윤 엄마나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나왔어요. 피켓팅을 하려고. 근데 7살짜리 꼬맹이가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그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노란 리본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헬조선 각자도생 혼용무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희망을 갖고 뭔가 해야겠다. 그런 좀 뭔가 끌어오름이 있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러세요? 감동적입니다. 네. 우리 직설 정권 입장은 전 그 취재 뒷이야기를 까지 말씀드리면 아까 김종우 기자가 일베 공격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연락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설을 처음 만들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고민을 초기에 많이 했었는데 이거 정말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들게 된 계기가 일베로부터 댓글 공격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분 만에 댓글이 막 200개가 넘게 막 달렸어요. 이걸 보는 순간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이거 정말 되는구나. 그들이 싫어하는 미디어라면 이건 되는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격, 음해, 비난 이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이런 외압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 방산비리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다뤘을 때 군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기사 내려라 라는 요청이 아닌 협박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왜 무슨 이유로? 군 병사들의 사기가 60만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기가 그렇게 걱정되면
그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뭐 군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냐라고 거부했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느 대기업에 고졸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아주 막 아름다운 캠페인을 벌여서 실제로 채용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1년이 지나서 고졸 입사자들을 뭐 대규모로 뭐 정리해고 희망퇴직 시킨 거죠. 뭐 그 내용을 보도했더니 또 그 기업 한화입니다. 한화 홍보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뭐 이러이러하니 기사를 좀 내려달라. 내리지 않을 경우에 뭐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또 뭐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에디터가 퀴어 퍼레이드 소수자들을 또 취재하다가 또 가서 또 폭행을 당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아직 그 폭행범을 찾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 복면 쓰고 집회를 가서 정말 저기 지방에 계신 분도 찾아내는 세상인데 왜 그걸 못 찾아냈을까요? 경찰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또 모 보수단체에 소속된 회원분이셨는데 그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아직 못 찾았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직설이 정말 해맑게 이렇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뒤로는 그렇죠. 뭐 굉장히 저희도 뭐 겁이 날 때도 있고 정말 하다가 이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이런저런 뭐 외압들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또 시국에 살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뭐 한번 어차피 제 신조가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뭐 내일은 보지 않습니다. 내일 제가 뭐 코롱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또 정신으로 뭐 올해를 그렇게 지나왔고 내년에도 뭐 변하지 않는 각오로 그렇게 임할 예정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탈당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안철수 의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 블로거다 보니까는 의원들이나 간담회를 종종 하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그 하는 말 중에서 그러니까 공천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가 몰랐던 얘기를 뭐 나중에 알아서 그 사람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해줬다. 뭐 귀를 기울여줬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당시에 공동대표였지만은 그런 부분을 했던 사람이 당내 그런 부분들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대표라는 자리는 사실 이렇게 리더는 모든 걸 다 뭐 해결할 그런 만한 뭐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거. 나는 정치에 막 들어와서 몰랐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 듣는 순간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되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뭐 기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뭐 안 좋은 얘기들은 내가 맞대응을 하겠다. 막 이렇게 되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좀 꽤 됐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이제 탈당을 했는데 저는 새로운 당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면은 이제 대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면은 좀 제대로 모든 걸 장악까지는 아니지만은 다 알고서 당을 좀 이끌어서 뭐 새정치가 됐든 뭘 했든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뜨뜻미지근하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좀 분열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16년 우리가 이제 각자 바라는 이제 소망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씩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좀 짓죠. 저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 피터랑 저랑 길바닥이랑 우리 직설 편집장까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줬어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성을 다해서 뭔가 온 힘을 다해서 뭔가 취재를 하고 컨텐츠를 내놓는데 정말 좋지 않은 이상 잘 회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서면은 그 소위 유명세라는 거 모르겠어요. 그 선을 어느 정도 우리가 넘어서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만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열정을 사람들이 더 알아주지 않을까, 더 많이 공유되고 회자되지 않을까. 이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전제 조건이 일단 유명해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가 이상문학상을 받아야 되나? 아니요, 김 기자가 저기 모델로 어디 비서 선배 아니에요. 그러지 마. 얼굴이 계속 커서. 근데 일단은 그래서 참 유치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유명해지면은 우리가 뭐 나쁜 컨텐츠를 만들겠어요? 정말 뭔가 세상 바꾸려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소비하고 뭔가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일조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웃기지만 유명해지자. 그래요. 우리 네. 정식 편집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명해지자. 사실 새해 소망이 유명해지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긴 한데, 일리님 얘기예요. 네, 내용을 듣고 보니, 정말 뭐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설 편집장으로서 뭐 소망을 이야기하자면, 새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미디어가 되겠다. 미디어로 만들겠다. 섹시하고 매력적인 그것에 어떤 섹시함, 어떤 매력이, 뭐 그 내용은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가야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 그 매체 하면 맞아, 한 번쯤 더 눌러보고 싶은 매체, 거기 가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말 그대로 좀 섹시한 매체로 만들어 보고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를 이제 새롭게 이제 1월 1일부터 오픈하는데, 그 사이트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과 제 이상향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드 뉴스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거짓이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IM비터라는 사람의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투표할 수 있는, 정말 민주주의의 판단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글을 잘 쓰거나 뭐 이런 뭐 그래픽 화려한 것보다는 이 자료를 통해서 투표를 할 때 자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참고 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피터랑 같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피터 몰랐거든요. 제가 기자 되기 전까지 솔직히 피터 몰랐는데, 기자 공부할 때 아침마다 피터 사이트에, 솔직히 진짜 피터 사이트 들어가지고 아침에 글 보는 게 하나의 일과의 시작 중에 하나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최욱현 PD라고 우리 PD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도 알람을 설정해서 피터 글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피터 글이 여전히 계속 좋고 의미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2016년 별로 안 남았는데, 이제 2016년에는 정말 유명해지고 섹시한 미디어가 되고. 선배 유명해진다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이것만 딱 잘라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좀 정말 목표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노력을 기울이면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목표와 희망이 잘 이루어지는 201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SS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둘이 녹화를 하고 있어요?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 마음입니다. 원래 오늘 피터 특집 방송이잖아요. 올해 정말 마지막 방송이라 우리 이제 김 기자 그리고 이제 피터 우리 길바닥 이렇게 각각이 세 개의 뉴스를 정해가지고 올해 뉴스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같이 하면 참 좋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길바닥에 가야 할 곳이 연말에 뭉쳐 있어가지고. 네. 우선 좀 내일 긴급하게 좀 부산을 좀 갔다 와야 되고요. 부산을 다녀오면은 바로 또 팽목을 좀 다녀와야 되겠어서 부득이하게 양해를 좀 구하고 먼저 이렇게 알겠습니다. 녹화를 하네요. 네. 피터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관계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금 찍는데 궁금합니다. 길바닥 올 한 해 진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길바닥이 꼽은 3대 뉴스 어떤 건지. 제가 3대 뉴스, 그러니까 보통 기성 언론, 주류 언론에서는
해별로 해서 초부터 월말까지 10대 뉴스 이런 걸 많이 선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1월에는 어떠한 이 사건, 사고, 그렇죠. 정치적 이슈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시각 자체가 주류 언론을 같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3대 뉴스는 MBN PD 폭행 사건. 그렇죠. 예. 가장 많이 됐죠. 여름이었나요? 비가 올 때 저도 현장 가서 많이 찍었었는데. 여름에 시작을 네. 했죠. 그 다음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영덕 핵발전소 네. 반대 투표. 네, 그때도 고생 많이 했죠. 내려가서. 재미있었어요. 네. 좀 힘들기도 했지만은. 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최근에 동국대, 총장, 이사장. 다 보면은 길바닥의 현장을 정말 누벼가지고 직접 취재한 건데 큰 흐름에서 보면은 뭔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왜 선정을 했냐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인정되진 않지만, 어쨌든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면 어쨌든 원하는 결과물이 반쪽 결과는 분명히 나왔다라는 거죠. 뭔가 긴 과정이, 투쟁 과정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현장에서 우리 길바닥이 다 담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MBN PD 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MBN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PD들이 이어갔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까지 청문회까지 들고 가서 법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MBN의 사과를 받아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제 얘기는 무슨 밥을 먹어요? 이 MBN 직원들의 어떤 좀 반응이 좀 있나요? 아무 반응 없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고 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저 또한 지금 16년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가 우리는 10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어요. 우리보단 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후배 PD들이 일하는 게. 근데 내가 시작할 때와 지금이 똑같고 혹은 더 안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선배들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두 번째 내용은요. 영덕 핵발전소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90% 이상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아쉬운데 어쨌든 주민들이 왜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했고 그거를 주민자치투표를 해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정말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단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저는 이해 안 돼요. 조안에 들어가셔서 조안에 들어가시면 연필같이 생긴 게 있어요. 투표율이 실제로 3,000개 그 시장 삼척시장이 행정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투표 방해하기 위해서 캠코더로 주민들 투표하는 거 사진 찍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 촬영 안 했어요. 촬영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봤어요. 투표를 하시고 이 투표 장소 근처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감시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아니 감시를 할 게 없는 주민 투표 하는 건데. 굳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주민 투표를 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나와 계신 이유가 뭔가요? 그 집에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동네가 시끄러워요. 네.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투표까지 이렇게 하시러 나오셨는데.
저는 이거 좀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자기 소신을 제대로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실하게. 지금 영덕에 네. 핵발전소가 생김으로써 네.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 여기 좀 청정 지역인데 네. 저희들은 반대 많이 해요. 또 저희들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곳이고 또 물도 또 좋은 곳이고 하니까 좀 저희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끝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 일면 이사장하고 이제 보강 총장 스님이죠. 보강 총장에 대한 이제 사퇴해라. 보강 총장 아직까지 버티고 있지만은 어쨌든 일면 이사장과 이사장들이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이사회에서 저는 일단 사퇴는 했죠. 그렇다고 이제 사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건준 학생 이 총 부학생 회장이죠. 50일 동안의 단식. 그 다음에 최정훈 학생의 안타깝지만은 좀 위험했던 그렇죠. 투신 당시에 예고까지 투신을 예고하기도 하고. 예고했던.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어떤 목숨 건 이런 투쟁을 통해서 결국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면 이사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라는 거죠. 그나저나 김건중 학생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그 복식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굉장히 길죠. 잘 해야 되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의사 소견으로는 이제 혈당이 정상인 80에서 90 사이인데 59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저혈압 올 거고 내장장애 올 거고 뇌 손상도 있고 그리고 20대에 이렇게 오래 단식한 케이스가 없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증상이 날지 아예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없는 게 지금 또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이고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에 보내라는 상황. 그 가족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고요. 방해될까봐 놔두고 계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어때요? 좀 계속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하는 너무 거죠? 힘들죠. 너무 힘들고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계속 우라가 치밀고 슬프고 정말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납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길바닥 저널리스트에 부끄럽지 않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한 해의 소회가 좀 어때요?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좀 보내서 이 소외라고 좀 느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좀 없어요. 지금도 연말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미리 녹화할 정도로 지방 일정들이 있어서 소외라고 뭐 딱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 그런 항상 아쉬움이 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남는 뭔가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끝으로 우리 더 IMP터 시청자들 및 우리 조합원들에게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걸 안 해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도 저희 1인 미디어들인 IMP터님과 저 길바닥의 어떤 이런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많이들 봐주시고 격려도 해주심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가오는 내년 병신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보다 나은 그 방송의 어떤 퀄리티도 조금 높일 수 있게끔 공부 많이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선배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방송을 우리 열심히 더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인사 안 해요? 원래 이거 장신이 하는 거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3시간 30분이 지나면 2015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은 무려 786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청와대 시기가 가니까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IMB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So give me the sun.